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8장 경제성장 모형을 보고 있는데요.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솔로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솔로 모형입니다. 로버트 솔로우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224페이지에 네, 그 각주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솔로우 성장 모형은 로버트 솔로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으며 1950년대랑 60년대 발전하였다. 87년 솔로우 교수는 경제성장 이론에 관한 업적으로 예전이네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 소개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우 모형은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본의 축적, 자본이 생산함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축적, 또 성장의 원천이 거기 보시면 노동인구의 증가, 노동의 증가라고 쓸게요. 노동의 증가. 그 다음에 기술 진보, 기술 진보. 생산함수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경제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요, 궁극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재화 용역의 총생산량에, 재화 용역의 총생산량에, 이거 뭐 GDP 국민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자,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동태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성장 모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기를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노동의 인구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당장은 고정돼 있다. 고정 이렇게 시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요게 이제 고정돼 있다. 이렇게요. fixed,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뭐가 변하는데? 이렇게 자본의 축적만 변화했을 때 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소득에, 뭐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재화의 공급과 수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225페이지 보시면, 자, 어떤 정태적인 경제 모형에서도 재화의 공급과 수요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시점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되는가 나와 있는데요. 시작 자체에 의해서 생산함수를 한번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은 재화의 공급과 수요가 같아질 때가 이제 균형되는 거니까 공급이라는 게 생산함수에서 결정되죠. 여기서 F라는 함수로 해서 자본, 노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가정을 하나 할게요.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이게 되게 현실적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현실적이니까 그걸 상정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규모에 대한 수학이 보수가 불변이다. CRS라고 하죠. Constant Return to Sca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CRS를 가정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키면 산출량이 2배 증가하는 그런 생산함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규모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을 가정하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을 2배, 아니면 거긴 Z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Z배 증가시키면 산출량도 정확하게 이렇게 Z배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Z를요, Z 대신에 L분의 1이라고 할게요. Z를 L분의 1이라고 대입하면 이렇게요. 양쪽을 다 L로 나눠주게 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이걸 다시 쓰면 L분의 1이니까 L분의 Y가 될 것이고, 자, 생산함수에서
L분의 1이니까 L분의 K가 될 것이고 여기는 L분의 L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노동으로 나눠준 요 스몰 소문자로 쓰면 노동으로 나눠준 1인당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걸 소문자 Y라고 쓰고 이것도 생산함수 바뀌니까 소문자로 쓸게요.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소문자 K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는 1, L분의 L이니까 1이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1이면은 상수가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게 되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1인당 규모에 대한 경제 규모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것을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을 상정해서 1인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네,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단락입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는 거야. 그리고 1인당으로 모든 수량을 다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노동과 자본까지 다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1인당으로 표현해서 전개를 할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근데 그래프를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게 뭐냐면 여기다 다시 쓸게 1인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 K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함수를 그릴 때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뭘 뜻합니까? K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나 증가해? 요거요. 이게 바로 MPK 아니겠습니까? K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해? 그걸 나타내고요. 요 기울기가 바로 MPK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져요. 1인당 자본량에 대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225페이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여기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와 요 총생산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기울기를 의미하고 네, 거기 보면 1인당 자본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증대되는 1인당 생산량 이걸 나타냅니다. 의미로 다시 여기다 쓸게. MPK는 1인당 자본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1인당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자, 거기 K가 K 플러스 1에서 K에서 하나 더 증가했어. 이렇게 소문자로 써야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소문자로요. 그럼 K 플러스 1에서 빼기 K 이렇게요. 분자도 마찬가지야. 분자도 K 플러스 1에서 FK 뭐 이렇게 쓴 겁니다. 그게 거기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기울기 의미로 접선의 기울기는 점차 평평해집니다. 체감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평평.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맨 마지막 줄 거기 볼까요? 자본의 한계 생산물 체감. 이렇게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체감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생산물이 체감.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K가 작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은 L분의 K잖아, 스몰 K가. K가 작으니까 노동자들은 컴퓨터 전자칠판이 5개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이 10명이면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이 큰데 점차 자본이 많아져서 노동자들은 10명인데 컴퓨터가 20대가 있게 되면 컴퓨터 한 단위당 애지중지하는 기여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26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한 단위가 얼마나 유용한가? 유용한가가 한계 생산이야. 그러니까 유용한 정도가 어떻게 된다? 자본의 유용한 정도가 점차 체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용한 정도. 네, 요거로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226페이지. K가 큰 경우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한 단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더라도 생산량은 약간만 증가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 재화의 수요와 그리고 공급은 봤어? 공급은 이렇게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살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급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생산함수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바로 공급과 관련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말고요. 우리 수요 한번 볼게요. 수요. 수요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먼저 보시면 재화의 수요와 소비 함수 있어요. 솔로 모형에서 재화의 수요는 수요라는 게 뭐야? 케인즈의 모형에 또 여기서 그러니까 반영돼 있는 거야. 소비와 투자, 그 유효 수요 총수요할 때 썼잖아. 예, 소비와 투자에 기인되고요. 1인당 생산량은 1인당 소비와 1인당 투자로 구성됩니다. 1인당 생산량은 소문자로 썼으니까 1인당이야. 1인당 소비와 I 1인당 투자로 구성됩니다. 자, 한 경제의 국민소득 계정 항등식을 1인당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정부 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순수출 이런 것들 뺐어. 그러니까 폐쇄 경제 하에서 심플한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확대는 할 수 있겠죠. 폐쇄 경제 하에서 아주 단순한 모형.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 모형은요. 마지막 단락 볼게요. 사람들이 매년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비한다.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선 C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소비라는 게 자, 밑에 보시면 C는 내가 버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일정 부분을 저축해. 약간 이건 또 고전학파 모형이야. 내가 일부는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소비하는 거야. 케인즈는 어떻게 된다고? 쓰고 남은 게 저축.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해요. 거기 보시면 S는 저축률을 나타내고 0과 1 사이에 있다. 물론 이해 가시죠? S는 저축률로서 0이면 아예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이고 1이면 전부 다 또 저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100% 저축하는 거니까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식을 y로 빼면 1 마이너스 저축률에서 y 이렇게 됩니다. 그럼 c를 여기다 집어 넣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정부의 정책이 우리는 관심사가 되는 거거든. 거시경제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놔둬 이것도 있지만 대공황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성장을 위해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살펴봐요. 잠재적으로 일국의 저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요. 이 저축률,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거야. 여기에 정부의 정책은 그래서 나중에 황금률 이런 데까지 연결을 시킬 겁니다. 저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미쳐. 네, 이렇게 상정하죠. 자, 근데 지금은 저축률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는 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함수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227페이지 가볼게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1-s의 y 플러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요 식을 자 정리해서 얻어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번 보시면 요거 정리하면 i는 요거 전리 넘어가면 y 지워지잖아. 그래서 i는 저축하는 거 1인당 소득의 저축률 이렇게 같아지는 얘가 뭐가 됩니까? 하면 얘가 투자고요. 투자. 얘가 뭐야? 얘가 저축 아니겠습니까? 소득의 저축률만큼을 말 그대로 저축하게 되니까 요게 저축의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S라는 저축률은요. 다시 이거는 투자에 할당되는 생산량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얘는 어떻게 돼? S 다시 여기다 쓰면 따라서 S는 자 투자에 얼마나 쓸 거냐 1인당 소득 중에서 이게 바로 저축률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S는 저축률입니다. S는 생산량 중에서 투자에 얼마나 할당되는가? 투자에 할당되는 네, Y가 생산량 비율로 나타낸 거죠. 생산량의 비율이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거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 모형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살짝 봤습니다. 자, 일정 시점에서 경제를 나타내는 생산함수와 소비함수를 도입을 했고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주어진 1인당 자본량에 대해서 생산함수가 경제 생산량을 결정하는 저축률, 소비와 투자에 의해서 생산의 할당을 결정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뭐 그거 앞에 나와 있는 거 다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자본량의 증가와 안정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본량이 증가하는 거와 여기서 앞으로 이제 1인당으로 주로 얘기할 거야. 증가와 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떤 안정, 동태적인 균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균형하고 비슷해. 더 이상 뚱뚱해지지 않고 더 이상 빼빼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안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본량은 어느 시점에서 저량의 개념이야. 개념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자본량, 캐피탈 스톡, 자본 스톡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본 스톡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본량의 증가라고 했잖아. 증가. 그러니까 전자칠판이 5대 있었는데 5개 있었는데 7개로 증가하면 그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만큼이 자본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유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 약간 일정 기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태적인 분석을 할 때는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요. 자, 두 가지 요소, 투자와 감가상각이 자본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본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게 뭐야? 투자라는 게 자본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 스톡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자칠판을 샀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전자칠판도 닳아 없어지고 마모가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에 영향 미치는 게 투자. 그리고 또 하나 영향 미치는 게 감가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투자,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자본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투자는 새로운 공장과 장비에 대한 지출, 자본량의 증대 이렇게 나와 있네. 자본량의
증대 이걸 나타내고요.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 보시면 신축, 신규 공장,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하나 더 세우거나 아니면은 거기 장비에 대한 지출 이게 바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은요 시간이 흐르고 사용함에 따라 얘는 기존의 자본이 마멸되는 거와 자본량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자본량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기존 자본이 마멸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소모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볼게요. 앞에서 본 것처럼 1인당 투자 I라고 쓸 겁니다. 요 I라는 것은 1인당 투자 얘는 저축률이 얼마나 되는가 1인당 소득에서 이게 바로 앞에서 식이었잖아요. 자, 요 Y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생산함수를 직접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바꿔서 썼어요. 요 Y라는 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그냥 생산함수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자, 그래서 1인당 투자를 1인당 자본량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1인당 자본량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K는 뭐야? 현재. 우리 책에서는 현존하는 자본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현존하는 자본량. 네, 요걸 나타내고 있고요. 요걸 투입하게 되면 생산함수에 대입돼서 1인당 소득을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저축을 얼마나 하는가, 저축률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새로운 이거는 자본이 축적되는 거죠. 새로운 자본이 축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본의 축적이 이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뭐 잘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저축률 어떻게 할당되는가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감가상각을 모형에다 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감가상각 델타라고 할까요? 델타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률. 자, 이거는 매년 얼마씩 기계가 마모가 되는 겁니다. 자본량의 일부는. 그래서 얘가 감가상각률 이렇게 얘기할게요. 비율이야. 감가상각률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나와 있듯이 자본을 20년 동안만 쓸 수 있어. 20년 동안 쓰다 보면 마모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러면 20년 동안 쓰게 되는 거니까 100%를 20년 동안 쓰게 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감가상각률은 매년 0.05 하면은 0.05 이렇게 하면은 5% 그러니까 20년 동안 조금씩 정액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년 감가상각되는 자본량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거요. 자본량이 감소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래 K가 있는데 델타만큼 이렇게 해서 마모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자본량이 감가상각돼서 마모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하면 이 투자는 자본량이 증대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색깔을 좀 바꿔서 할까요? 이 투자는 자본량이 증대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본량이 감소되는 게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 느낌이 안정상태라는 게 뭐야? 이게 뭔가 더 이상 증가하지도 않고 더 빼빼해지지 않는 상태가 안정상태잖아요.
그러면 1인당 자본량의 증가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럼 자본량의 증가와 관련된 게 I 이렇게 쓸 수 있고, 자본량의 감소와 관련된 게 감가상각 델타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본량이 증가하는 건데 자본량의 증가가 제로가 되는 상태야. 그래서 거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느 년도와 다음 연도 사이에 자본량의 변화, 뭐 1인당이죠, 당연히. 1인당 자본량의 변화. 네, 요걸 나타내는데 여기 나와 있는 I는 자본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본량의 증가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오케이? 자, 얘는 뭐야? 얘는 여기 나와 있네. 감가상각 되는 만큼 되는 거니까 얘는 자본량이 감소하는, 네, 그 크기를 나타내. 그러니까 자본량의 증가와 감소, 물을 넣는 거랑 빼는 게 똑같아지면 물의 양이 일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식을 쓰게 되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I를요, 자본량의 증가를 위에 나와 있는 요걸로 쓸 거야, 요거. 그치? I가 요거랑 똑같으니까 S, FK, 1인당 자본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델타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프 살짝 보시죠. 우선 자본량의 증가 이거 어떻게 돼? 거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변수 있으니까 그냥 Y라고 쓸게요. 1인당 자본량 중에서 요게 이제 생산함수라고, Y는 FK 이렇게. 그럼 자본량의 증가는 거기서 저축률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저축률 S, FK 이렇게 되고요. 그게 요 파란 색깔 나타낸 거야. 자본량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고, 자본량의 수요와 관련된 게, 이거 마모되는 거와 관련된 게 이게 자본량의 증대와 관련된 것이고, 감소와 관련된 것이고, 감소되는 건 감가상각만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델타 K.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지는 점에서 1인당 자본량이 이렇게 균제 상태라는 말을 써요. 더 이상 요거 두 개 같아지는 거니까 자본량의 변화가, 1인당 자본량의 변화가 제로가 되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하면 여기 한번 볼게. 자본량이 요 수준에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자본량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요. 자본량에 대한 증가도 여기 보시면 증대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본량이 증가할 때 투자량도 증가하고요. 감가상각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 기울기를 보시면 투자의 증가 속도는 좀 점차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니까 작아지고, 얘는 감가상각률은 일정하다라고 상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점, 그 상태가 있을 거고요.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어떤 자본량 상태에서 같아지는 점이 되면 자본량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요소인 투자와 감가상각이 균형이 이루게 되고, 자본량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요거야 자본량의 변화가 이렇게 제로가 되는 요 상태, 이게 바로 안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229페이지 볼게요. 거기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요 감가상각 요 녹색깔과 여기 보시면 투자에 해당하는 SFK, 그게 같아지는 점, 요 상태가 자본의 안정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요거야, 요거. 이해 가시죠? K가 변화함에 따라, 특히 K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량의 증가와 자본량의 감소가 둘 다 증가하는데, 자본량 증가 속도는 좀 느려. 얘가 좀 빨라. 그래서 이게 두 개 같아지는 상태가 바로 자본의 안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네, 이해 가시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좋아요. 이걸 놔두고 좀 여기 지우개로 여기까지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까지 지울게요. 다 지웁시다. 다 지웁시다. 이렇게요.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는 자본의 안정 상태라는 것은 1인당 자본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인데 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하는 게 이만큼이고요. 감소하는 게 감가상각만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제로라고 하기 전에 지금 제로가 이제 균제 상태인데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SFK가 만약에 델타 K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자본의 증가가 감소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얘가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 이해 가시죠? 1인당 자본이 투자를 통해서 축적돼서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얘는 1인당 자본의 양이 감가상각되는 만큼 점차 감소하는 거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봐서 이런 관계가 되면은 아니 1인당 자본량은 점차 증가한다니까 증가한다는 건 뭐야? 델타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반대가 됐어. SFK 요거보다 델타 K 이렇게 되면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게 더 커지잖아. 그러면 1인당 자본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델타 K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균형 상태는 뭐다? 이게 제로가 될 때가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안정 상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안정 상태에 있는 경제를 유지할 경우 또한 안정 상태에 있지 않은 경제는 안정 상태로 점차 이동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제로가 아니면 우리는 점차 어떻게 간다? 안정적인 상태로 조정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네, 요거 델타 K가 제로인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는 거의 고딕으로 돼 있네요. 경제의 장기 균형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장기 균형의 상태이다. 이렇게 살펴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그래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요거 관련된 거야. 그래프 여기다 그릴게요. 자, 수평축의 1인당 자본이고 여기 자본의 증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 F,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델타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밑에 K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1의 상태는 자본에 대한 증가 요거지. 자본에 대한 감소,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상태, 색깔을 요걸로 할까? 이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K1에서는요, 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델타 K가 0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해서 K1에서 점차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라고 할게. 자, 밑에 보면 K2 아니겠습니까? K2. 여기서는 여기 자본의 증가하는 속도보다 감소돼서 마모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요게 델타 K가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차 작아지면 여기 나와 있는 마모되는 자본의 감소도 줄지만 공급도 줄어요. 감소되는 속도가 더 빨리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가 가게 되면은 이 상태가 바로 이렇게 자본의 안정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그림 나와 있는 1인당 자본의 안정 상태 수준, 요걸 뭐 균제 상태, 그냥 균형 상태, 정상 상태 이렇게 불러요. 이게 1인당 자본이 안정 상태가 되는 거. 별로 어려운 그래프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 그거 변화하는 조정되는 과정.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뭐가 조정을 하고 있어?
여기 수평축에 나와 있는 1인당 자본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조정되는 거 살펴보고 있네요. 자, 안정 상태에 대한 도달에 대해서 숫자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 우리 책에 있거든요. 살짝 한번 볼게요. 2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살짝 지웁시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 사례를 통해서 봅시다. 자, 생산함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루트 속에 있는 거야. L과 K 이렇게요. 뭐 K부터 써도 상관없고, 그래서 요거는 L의 2분의 1, K의 2분의 1 이렇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고, 알파 베타가 같아 요거 두 개 합하면 1이니까 1차 동차 규모에 대한 CR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듯이 자본의 몫을 의미하는 모수 알파가 2분의 1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되고요. 자, 이거 1인당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거 1인당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1인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를 다 L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산함수 다시 쓰면 요거 다 쪼개서 쓸게. 루트 L, 루트 K 이거를요 L로 나눠주는 거야. L로. 요거 전체를 L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L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 요거 소문자 L이라고 할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 루트 L 곱하기 루트 L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 루트 L, 루트 L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와 얘는 지워지네. 그럼 이거 루트 속에 들어가네. 루트 속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L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뭐라고 그런다? 소문자 K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죠.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여기에 어떤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거기 보시면 생산량의 30%를 저축한다 할게. 그럼 저축률이 0.3 이렇게 되고요. 자본량의 10%가 매년 감가상각된다 할게. 델타가 0.1 그러니까 10%만 10년 쓰면 다 달아 없어지는 거야. 1인당 자본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4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1인당 자본이 4일 때 이렇게. 자, 우리 거기 오른쪽에 안정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4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게 되면 그게 델타 K가 제로에서 4, 4, 4, 4, 4 이렇게 되면 그때가 안정 상태인데 4일 때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얘가 4가 되면 Y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Y값 어떻게 돼? 요거 루트 K 하니까 Y는 루트 4 해서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소비는 어떻게 될까? 소비는 투자는 어떻게 될까? 소비는 거기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는 거기 보시면은 전체 소득의 30%는 저축을 하고요. 70%는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는 2의 70%니까 27의 14에서 1.4만큼은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저축이 0.6만큼 저축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투자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6 이렇게 됩니다. 감가상각은 어떻게 돼? 감가상각률이 10%고요. 그때 자본량이 4가 되는 거니까 4의 10% 0.4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앞에 본 것처럼 요거 투자와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거와 자본량을 감소시키는 거와 그러니까 얘는 자본량에 대한 증가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자본량에 대해서 감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럼 자본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아니, 자본량이 증가하는 게 0.6이고 0.4니까 0.2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까?
델타 K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0.2만큼 이렇게 증가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거기 231페이지 첫 번째 줄 연도 첫 번째 위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 이만큼 증가하게 되니까 얘가 여기에 다음 기에 K1이라 그러면 K1이 4가 되는데 다음 기에 K2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K1에다가 델타 K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지. 그럼 4에다가 0.2 증가하니까 거기 보시면 4.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똑같이 구해서 Y값 구하고 C값 구하고 이렇게 2단계가 됐을 때 I값 델타 K 구했더니 역시 델타 K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0.195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또 여기 더해지게 되고 그러면 K3는 거의 표로 잘 그려놨으니까 그거 참고로 보시죠. 4.395 이렇게 됩니다. 395 지금 1인당 자본량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1인당 자본량이 이렇게 보면 계속 증가해서 얘가 제로가 아니고 값은 떨어져. 끝에 보시면 0.2, 0.19, 0.189 점차 떨어지게 되다가 이걸 무한대로 가본다고 할게. 무한한 과정에 거쳐서 이렇게 반복되면 맨 밑에 볼게요. 그러면 이거일 때 무한대로 반복할 때 1인당 자본량이 언제 되냐면 9 이렇게 되고요. Y는 루트 속에 들어가니까 3 이렇게 되고요. C는 그쵸? 2.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투자는 0.9 이렇게 되는 이거 두 개 더해서 3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감가상각은 델타 K 0.9 이렇게 왜냐면 I와 델타 K가 같아져야지 균제 상태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었을 때 1인당 자본량의 증가 크기는 이렇게 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때가 바로 안정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반복되는 거 나와 있고요. 우리 230페이지 밑에서 마지막 달라 보시면 1인당 자본량이 9가 되었을 때 델타 K가 제로가 되는 안정상태로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나타낸 게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뉴메리컬 해가지고 숫자로 계산하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자, 우리 앞에 다시 1인당 얘는 델타 K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숫자로 한번 계산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31페이지 보시면 안정상태는 1인당 자본에 증가하는 게 S, F, K 이렇게 자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암기하실 겁니다. 델타 K 이렇게 자본이 증가하는 거랑 마모되는 거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정상태는 얘가 뭐라고? 얘가 빵일 때 일때가 안정상태, 정상상태, 뭐 균제상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균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같다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거기 밑에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요 K로 이쪽으로 넘겨서 델타 K 이렇게 되고 FK 밑으로 정리했어요. FK 그래서 안정상태가 되었을 때를 균제상태가 되었을 때 델타 K K의 스타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K의 스타 요거는 델타분의 S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앞에 한 것처럼 자, 저축률은 0.3, 30%라고 했고요. 감가상각률은 10%니까 0.1이라고 했고요. 얘는 생산함수였었죠. 그냥 루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풀 수 있겠죠. 이거 제곱해서 루트 없앤 다음에 찍찍찍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때 요거 델타 K의 스타 값은 9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계산하는 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재화 및 공급과 관련한 요 내용을 살짝 한번 살펴봤고요. 앞에 그 식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잘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수요와 공급, 네, 그거 나와 있고, 그 다음 거기 233페이지에 저축이 변화했을 때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